저는 드레스덴에 있는 프라운키르셰를 조사를 했고요. 어, 일단 먼저 첫 페이지에 보시면 드레스덴의 프라운키르셰 복원은 고고학적 복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두 번째로 다뤄야 한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만큼 중요한 예시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연역 보시면 건축가는 제일 처음에 지어진 프라운키르셰는 조지 베어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1726년부터 43년까지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 후에 어, 에버하트 뷰거에 의해서 한번 리노베이션이 되었고 면적은 1850m 제곱이 정도 되고 이제 바우코스트는 이제 1억 8천 유로, 1억 8천만 유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림은 이제 이 당시에 지었던 대략적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위치 먼저 설명드리면 저번에 혜진이가 발표했던 크루지케이시 그것도 이렇게 알트마크트의 면에 있는 이쪽에 위치해 있고 제가 지금 발표하게 되는 프라운키르시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노이마크트인데 노이마크트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치가 되겠고요. 첫 번째로 이제 역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프라운키르시는 이제 사각형의 평면 위에 이제 원형의 돔과 함께 만들어졌다고 설명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이 밑에 하단부에 이제 사각형으로 된 평면과 이제 상단부에 원형으로 된 돔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건축이 처음 시작되고 3년 만에 이제 주요 처마 장식까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이 부분까지 완성이 되었고 이제 그 후에 이 돔의 설계에 있어서 이제 구조적인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743년 약 14년 후에 이제 돔까지 최종적으로 완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면을 보시면 이 지금 위쪽에 보이시는 부분이 동쪽이고 동서남 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이제 반원형의 알타, 그러니까 재단실이라고 저는 명명할게요. 재단실이 있고 그리고 내부에는 8개의 구조체가 되는 기둥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 사이에 나무로 된 곡선의 갤러리가 있고 여기서 엠포레라고 하고 뭐 다른 말로는 갤러리라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제일 에어드 게쇼스 이 양쪽에 구부러진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통해서 이 메인 재단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 재단의 설명을 드리면 메인 재단과 그리고 오르간이 위치해 있는 이 위치를 보시면 되게 화려하고 풍성하게 꾸며져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개신교의 교회처럼 겸손하지 않으며 오히려 아구스테셴 에포의 시대처럼 되게 사치스러운 모습에 상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려한 모습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바로크 양식의 그리고 이 천장의 돔을 보시면 주반니 바티스타 그론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되게 화려하게 그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942년도 사진이고요, 이거는. 그리고 하이니시 마기리우스라는 탱크만 플래거가 이제 이 내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 먼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파괴되기 전 상태인 거죠. 그때가 가장 어, 흥미로운 요소, 그리고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교회 내부에는 세 개 이상의 다른 표현 양식들이 되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1932년 폴 로슬러에 의해서 여기서 말하는 복원은
이제 구조적인 복원이 아니라 내부 색채나 이런 것에 대한 복원을 말하고 있는데, 복원이 된 후 벽면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그리고 이전에 칠해졌던 바로크 양식 프레스코가 되었으나 바로크 양식의 이 프레스코나 이 벽들은 상태에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복원되었지만 재정적인 이유로 완전히 마무리 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0년부터 42년까지 한 번 더 로슬로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로슬러의 생각에 따라서 바로크 양식이 좀 더 가미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네. 그리고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1945년 2월 13일, 그러니까 14일 사이에 영국과 미국군에 의해서 폭격이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완전히 무너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석, 아까 메인 재단인 알타 부분과 동쪽 면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북서쪽 방향에 보시면 이 외벽만이 남아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붕괴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면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기가 말하는 메인 재단 알타인 동쪽인 파사드 부분이고, 이거는 북서쪽에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오렌지색으로 된 부분들은 모두 무너진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949년 복원에 이제 재건하려는 첫 번째 시도가 있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중단이 되었다고, 그 다음 연도에 중단이 되었다고 하고, 그리고 1958년부터 59년까지 철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1980년 한참 후 1980년도에 젊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폐허를 파시스트 공포 정치와 그것의 침몰의 상징이었던 전쟁에 대한 반대하는 기념불로서의 주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념불은 만말이라고, 탱크말이랑 좀 다른 말로 볼 수 있고, 만말을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역사적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상기시키기 위한 기념물 또는 기념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에 이 복원이 마침내 실현될 수 있다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고, 시민운동 단체는 1990년대 루프하우스 드레스덴이라는 서명을 통해서 공식화하였고, 파괴된 지 4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프랑키시를 유럽 문화의 문화유산으로서 부활시킬 때가 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운동 단체는 교회 재건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도록 촉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젊은 그리스도인이 주장하고 유네스코 등록을 촉구하고 이런 활동에 대해서 후벨이라는 독일 쿤스트 히스토리커인데, 또는 이제 댕크만 플래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후벨은 되게 비판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실상에 대한 그로테스크한 오해라고 항의를 하고, 이 프라운키르셰는 오직 이미지와 상징으로만 복원될 수 있으며 결코 건축 기념물로서는 복원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또 작센주의 보존 유언인인 한스 나들러는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프랑키르셰와 관련하여서 요구사항으로 고고학적 복원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거나 또 특정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의 후계자인 게하르드 글라서는 또 한번 반세기 후 마침내 시작된 복원을 아케올로기시라고 명명을 하였고, 베니스 원장차 구조를 명확히 인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니스 헌장 구조를 잠깐 보시면, 복원의 과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작업이다. 복원의 목적은 기념 건조물의 미학적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드러내는 것이며, 원래의 재료와
출처가 분명한 문서에 대한 존중을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추측이 시작되는 순간 복원은 중지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추가 작업은 건축적 구성에서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고 당대 작업이라는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두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어서 말하는 부분인데, 이와 같은 고고학적 잔해 제거, 그러니까 그 무너진 곳에서 어떤 잔해들을 제거하고 분류하는 것들을 엔트루머링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이제 고고학적 잔해 제거와 분류 방법으로 폐허에서 나온 돌은 1993년, 94년 사이에 처음 이제 기록되고 분류되기를 시작되었다고 하고, 그리고 보존과 발굴을 목표로 가능한 한 가장 많은 이제 오리지널 랩 재료와 그리고 바우베악, 그리고 바우슈토프, 쿤스톡시온 이런 것들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가 아베하드 불건은 이것이 그의 건물을 고고학적 복원하기 위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였고, 이제 이 고고학적 잔해 제거가 시작된 2년 후에 1996년에 실질적인 복원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 조지 베어에 의해 전달된, 이제 조지 베어가 처음 설계한 이제 설계 도면이죠. 이제 그것을 건축가 아르노 키슬링이 1944년부터 46년에 제작한 치수, 이제 측정되었던 치수를 건축물의 정확한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를 하고 기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재로 인해 훼손된 이제 돌들을 분류를 하였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가능한 곳에서는 오래된 석재를, 이제 기존에 있던 발굴된 석재들을 재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8,400개의 이제 부속물들이 발굴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외관에서는 4분의 1 정도가 회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4분의 1이 새 건물의 원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내었다고 합니다. 지금 밑에 보시는 사진에서 보은 같이 하나하나 이제 번호를 매겨서 위치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로 인해서 풍화되거나 이렇게 이런 변형들을 가진 돌들을 더 어두운 색으로 볼 수 있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사용된 부분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많은 석재의 내구성이 분명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곳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복원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글라저가 말하는 것에 따르면 이제 실질적인 통계적, 구조적, 물리학적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시멘트와 이제 마감 기술이 제한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마기리우스가 여기서 대해서 또 코멘트를 달고 있는데, 아나스틸로즈의 방식으로 복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지적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아나스틸로즈의 방식이라는 것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찾은 바에 의하면 낡은 역사적 건물이나 구성 요소를 오리지널 원래의 재료나 요소에 의해 복원하는 것을 아나스틸로즈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돔이 붕괴되면서 바깥쪽으로 조금 어느 정도 기울어진 이제 북서쪽 벽은 지금 이쪽이 북서쪽 벽이죠. 북서쪽 벽은 이 성가대석도 마찬가지로 기울어졌지만, 이 기울어진 상태로 새로운 건물과 통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괴로 인해서 생긴 균열들을 외부에서 역사적 흔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남겨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이 남아있던 부분에서 어떤 흔적들이나 이런 것들을 복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어, 건축가 베어죠. 제일 처음 이제 건축을 했던 베어가 이미 건축에 사용한 채석장의 사음은 새로 지어진 부분에서 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암으로 된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이 교회가 사암으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알프스 북쪽 지역에서는 가장 큰 사암으로 된 건물이자 그리고 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사용했던 재료를 그대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이제 물질의 진정성이라는 용어가 이러한 맥락에서 적합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고학적 복원의 진정성은 오리지널 바우로서의 복원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에 의한 각기 다른 시대층들을 뚜렷이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고고학적 복원은 진정성 있는 물질과 복원되는 재료 사이의 시각적 구분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언뜻 보기에 이 원칙은 프라운키시에 충족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베니스 현장에서 요구한 것과 동일한 재료를 사함을 사용하여 조화를 이루고 있지만 슈템펠 운서러 자이트 그러니까 제가 이 슈템펠 운서러 자이트라는 것을 전 재건을 하는데 그 당시에 사용했던 뭐 재료나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기존에 남아있던 것들, 기존에 붕괴된 모습에서 복원을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추가적인 재료들을 추가적인 요소들을 사용하는데 이 추가적인 재료들이 기존에 사용했던 재료와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모습도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복원 작업에 있어서는 1996년도에 이제 운터키 제 지하 공간부터 시작되었고 지하 공간은 이제 로바우로만 복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십자가 형태의 기존 공간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이거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십자가 형태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주강 공간에 보이시는 이 현대식 재단은 조각가 아니시 카푸어라는 조각가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방에는 측면 묘실 4개의 측면 묘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역사적인 조각가 현대 예술 작품들을 통해서 어쨌든 교회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파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시되고 있다고 하고 지금 현재 이 교회에 이 건축가인 조지 베어가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 공간은 물질적으로 보이는 공간으로서 구축되어야 하며 보존된 건축 요소는 부분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후에 설명한 내용 보시면 좀 이질적인 부분이 설명될 거고요. 그리고 이전의 모습에 대한 뭐 자료나 근거가 바우 다큐멘타치온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인식할 수 있는 현대적인 재료로 작업해야 되는데 지금 프라운키시는 이러한 방법들이 내부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과거의 모습과 실제 지금 복원되면서 사용된 재료들이 구분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한스 나들러 후계자였던 아까 건축가 글라저가 이제 다음과 같이 또 요약하고 있는데 바우 아케올로기시의 베글라이툼은 미더 아우파우를 위한 재건을 위한 높은 수준의 진정성을 만들어냈다. 결국 그것은 전체적인 내부 실체에 관한 것이고 그것은 그 내부 실체에 가능한 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고고학적 복원에 관한 것이 아니다. 파괴 전에 가능한 한 정밀하고 원본에 일치하는 복원은 시뮬레이션된 복원의 컨셉과 일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저는 이러한 고고학적 분석이나 조사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복원이 되었는데, 내부 공간에서는 새로 추가된 부분과 기존에 남아있던 부분을 구분할 수 없다는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단순히 이것은 그냥 원본에 일치하는 그냥 시뮬레이션을 하는 복원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본에 충실한 복원을 말할 수 있는 정도는 개별적인 장식 요소의 설계와 관련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색채는 파괴되기 전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변형되었다. 그 내부에 있는 장식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내부도 여러 번 복원이 되었고, 그러니까 구조체가 아닌 색채가 여러 번 복원되었기 때문에 이 원본의 시점을 알 수도 없고, 원본이 어떤 형태로 보여졌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고, 후벨이 경고한 것처럼 완벽히 진정한 모습의 복원 시점에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었다. 실상은 처음부터 전쟁 전 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 속의 18세기 모습을 복원해야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후벨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니까 기존 이제 가장 초기에 있는 모습을 전혀 근거나 어떤 문서들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상상을 한 다음에 복원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후에 많이 그 후에 많이 복원된 색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마지막에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초기에 있는 모습을 상상으로 통해서 복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벨은. 그리고 이제 내부를 보시면 왼쪽이 40년대 모습이고, 이제 오른쪽이 복원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까 언급한 같이 전혀 기존에 있던 요소와 복원된 모습을 알 수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 이 재단에 관해서 아까 엔트루머룽, 그러니까 잔해 제거 과정에서 2,000개의 보존될 수 있는 요소들이 발견이 되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 재단에서 약 85%가 오리지널 조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후기 바로크에서 여러 번 변형된 이 돔에 그려진 이 그림들이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드레스덴 화가인 이제 크리스토프 맥셀에 의해서 새롭게 그려졌고,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문서에 근거할 수 없는 공감의 역사적인 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해서 가장 좋은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 싸구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리고 모든 확신과는 달리 내부는 이제 지하층을 제외한 고고학적 복원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오히려 내부 공간은 복원의 시뮬레이션과 역사적인 경향 사이에 복원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외부 구조체나 외부에서 보는 모습들은 어 이제 잔해 재거나 이런 발굴 과정에서 나왔던 것들을 어 오리지널의 재료를 사용해서 그대로 복원되었지만 내부에서는 어 기존에 있던 것과 새로 추가된 재료들의 사이를 구분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단순히 시뮬레이션 됐다고 말하고 있고, 이러한 개념들은 역사적 유물의 세심한 조사와 명확한 고고학적 문서를 염두를 두고 고고학적 복원의 원리를 뒤집는다. 반대로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부 의 복원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외부에서 이미 파괴되고 복원된 건물 특성을 읽을 수 있는 방문자에게 있어 메인 공간은 어 일관성이 없는 상황이 조성된다고 말하고 있고, 고고학적 개념에서 시뮬레이션 또는 역사적 개념으로 전하는 비판적 가치가 있는 모순적인 긴장을 발생시킨다. 방문자들이 방문하는 데 있어서 외부에서 보는 모습과 내부에서 보이는 모습들이 이질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나 내부의 역사적인 조작이 아니다. 그러나 이거 의도된 조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왜냐하면 외부 건축은 어떠한 속임수 의도에 반대되기 때문이다. 외부와 내부가 조합될 수 없다는 사실은 복원된 프라운키시가 역사적인 것이 아닌 오리지널에서의 레프라이엔덴으로 된 완전히 현대적 건축을 만든다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 것 같다가도 모르는 내용이고, 일단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아래 지하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건축의 모든 역사적 기초가 손실되는 것은 매우 민감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지도에서 설명 들었을 때 이제 노이마크트의 몇에서 프라운키르시가 놓여져 있는데, 이 노이마크트에서 지금 지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프라운키르시의 이제 기초 부분과 맞닿아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 속에서. 그리고 파일서가 이에 대해서 코멘터를 한 이제 내용들인데, 모든 형태의 재구성은 불가피하게 현 상태를 파괴한다. 이러한 이유로 건축 개념에 관계없이 의심스러운 경우 거부될 수 있다. 잔해 더미에서 20세기의 고유한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단순히 기존의 의미에 추가된 새로운 의미의 계층이 아니라 기존에 대해 상충한다.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파일서는 이 복원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바라봤고, 그리고 이 돌프 본 캠퍼는 어쨌든 이 기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프랑키시가 복원이 되었는데, 이러한 점에 있어서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였고, 또 이 복원된 교회가 이전에 파괴되기 전에 교회를 능가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점에서 대체하는 것은 대체되는 것을 능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어쨌든 모든 일반 사람들도 기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상충하는 의미의 충돌의 경우 고고학적 복원의 가능성과 한계를 보여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계점은 이제 가역성의 극대화는 특히 심하게 파괴될 때 실제로 달성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가능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역사적 시간층을 비동시의 동시성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그리고 이런 복원의 개념에 있어서 이제 실내에서보다 이제 일관성 있게 추구되지 않은 것이 유관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그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이제 외부에서 바라보는 이제 복원의 모습과 이제 내부에서 보이는 모습,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유감스럽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끝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일단 전체적인 평가가 이게 고고학적 건축 복원으로 지금 저자는 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고고학적 복원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정한 이제 고고학적 복원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고고학적 복원이다까지는 말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일단은 외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뭐냐 네, 약간 검증 아니면은 이런 거를 통해 갖고 조사를 통해 갖고 과거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게, 그리고 매터리얼 자체도 같은 재질로 이제 복원이 됐는데 거의 내부는 그거와는 조금 상대적으로 반대 개인의 해석이 좀 많이 들어간 그런 복원으로, 고고학적 복원으로는 약간 보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네, 프레스코나 이 벽면에 있어서는 이제 개인적인 견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갔고, 아까 메인 재단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도 마찬가지 85%가 이제 오리지널 마트리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네. 이 오리지널 85%의 오리지널 매터리얼과 그리고 15%의 추가된 재료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사진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부와 외부의 차이점도 마찬가지고요. 네, 베니스 현장에서는 만약에 복원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표시가 되게끔 그렇죠. 복원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긋나 있는 거네요. 이 부분은. 네, 베니스 현장에 사용을 한다면 그 부분이 맞지 않는. 여기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네, 부문이 언뜻 보기에 이 원칙은 프라우엔키르시에서 충족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베니스 원장이 요구한 것과 동일한 재료인 사암을 사용하여 조화를 이루고 있지만 스탬플 운설의 사이트는 점차 사라질 것이다. 네, 는 외부에 있는 재료가 같은 재질의 사음을 사용을 했고 현재는 그 시간대가 틀리기 때문에 색에 의한 그런 구분을 볼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두 개가 같은 색깔로 변하면 네네네. 지금 현재 이 스탬프 운저르자에도 뭔가 현 시대의 그런 것까지도 같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네.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거 텍스트에서 안 적은 게 있는데 주산내 박스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형 씨가 말한 것처럼 기존에 남아있던 것과 추가된 부분이 점차 사라지면 새로운 것에 대해서 흔적들이 사라지면서 같이 그러니까 맞춰진다고 해야 되나? 같이 성장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네. 식.